안녕하세요. 항공대학교에서 세계사 탐구를 가르치고 있는 조청현입니다. 오늘은 백년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년전쟁은 중세사회가 이제 서서히 몰락해 갔고, 이 중세사회의 기반이었던 중세 기사, 장원체제, 이러한 것들이 해체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그 중에 백년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사실상 왕권이 강화되고 이제 절대 왕정으로 나아가는 이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 이 백년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오늘 강의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개요를 살펴본 뒤에 이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잠시 좀 다루어 보고요. 그 다음에 백년 전쟁, 그리고 중세 도시와 길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서 하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개요는요, 이 십자군 전쟁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이 백년 전쟁의 결과, 이 백년 전쟁의 양상이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수업을 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래서 백년 전쟁의 원인과 결과 위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또 수업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이 중세 도시와 길드, 그리고 현대의 도시와 이 조합과 이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느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수업이 너무 좀 PPT를 제가 읽어드리는 형태가 돼서 아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께 내고 대답을 드릴 수는 없군요. 아니 뭐 여하튼 이 문제를 내고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한번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자, 다음 칙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칙령일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제 레오 3세는 아래와 같은 칙령을 발표합니다. 불멸의 신을 형성화하는 것은 신을 인간의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다. 성화를 그리는 행위를 신성모독으로 규정한다. 희생 제의를 포함한 모든 이교적 행위를 금지한다. 라는 칙령을 내놓습니다. 자, 이 결과, 이 칙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죠. 자, 1번을 한번 보실까요? 동서교회의 대립을 격화시켰다. 여기서 동서교회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네요. 동로마 제국의 로만 카톨릭과 그리고 가톨릭이라고 하더군요. 요새는 가톨릭과 이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황제 교권주의를 주창했던 이 비잔틴 교회 혹은 동로마 교회라고 불리는, 혹은 또 요 근래는 그리스 정교회라고 불리는 이 두 교회의 대립을 격화시켰다. 예, 맞습니다. 이러한 신을 형성화하거나 성화를 그리거나 이교적인 행위라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이 동서 간의 교회의 대립을 격화시키게 되죠. 자, 다음 2번에서는 교황의 아비뇽 유수를 초래하였다. 아비뇽 유수는
이제 교황권이 서서히 이제 그 십자군 전쟁의 실패로 이제 몰락해 가면서, 몰락이란 표현은 너무 나갔네요. 서서히 져가면서 이제 프랑스, 남프랑스의 아비뇽에 교황이 유폐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칙령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트리엔트 공의회가 개최되는 배경이 되었다. 자, 트리엔트 공의회라는 것은 1500년대에 있었던 공의회예요. 사실상 신교가 나타나게 되면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나게 된 공의회라고, 종교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리엔트 공의회는 사실상 개신 루터교 혹은 칼빈교의 등장과 관련된 것이지 황제 레오 3세의 칙령과는 아무 관련이 없죠. 다음으로 클리니스도원의 교회 개혁 운동을 촉발하였다. 클리니스도원의 교회 개혁 운동은 이 이후에 황제 레오 3세의 이 칙령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상 교회가 부패하게 되죠. 뭐 교회가 부패하게 되고 또 여러 뭐 성직자들이 결혼하는 거는 그 당시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저번 주에 수업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문제는 첩을 여러 명 둔다는 것이 문제였고, 서자와 적자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전개되면서 교회 재산을 누가 물려받아야지 되는가 라는 문제랑 또 직결되면서 이것이 사실상 교회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클리니스도원의 교회 개혁 운동이 일어났고, 그 앞장섰던 사람이 그레고리우스 7세라는 교황이었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아니고요. 결국은 동서교회의 대립을 격화시켰던 사건이라고, 칙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죠. 이 십자군 전쟁의 원인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거는 좀 예민하게 보셔야 돼요. 한번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11세기 이민족의 침입이 끝나면서 전반적인 평화가 찾아왔다. 그래요. 사라셈, 마자르, 거기다 노르만까지 순서가 바뀌었네요. 노르만, 사라셈, 마자르, 이러한 순서로 이민족들이 서유럽으로 계속해서 침입해 들어왔었죠. 그렇지만 11세기가 되면 사실상 이민족의 침입이 끝나면서 전반적인 평화가 찾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서유럽에서는 이 시기에 농업 생산력이 발전함으로써 사실상 인구가 증가하게 되죠. 상당히 안정된, 그러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생산성이 향상되는, 어떻게 보면 발전의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 힘을 전쟁으로 이제 내뿜는, 별로 좋지 않은 현상이긴 하지만 그런 양상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에서 사라센에 의한 위협 때문에 비잔티움의 알렉시우스 1세가 파병을 요청하였다. 그래요. 여기까지는 다 맞는 얘기예요. 이게 틀렸죠? 뭘까요? 그래요. 사라센의 침입은 사실상 그 이전에 있었죠. 샤르마니 대제가
르뚜르 뿌아띠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사실상 이제 서로마 제국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라센은 아니고요. 이 비잔티움을 위협했던 이 세력의 이름은 셀주크 투르크입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쪽만 보게 되면 당연히 틀리게 되겠죠. 조건을 명확히 인식을 하고 문제를 보셔야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셀주크 투르크에 의한 비잔티움 위협 때문에 콘스탄티노플 턱 밑까지 왔었죠. 그 위협 때문에 비잔티움의 이 알렉시우스 2세가 파병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 4번을 보시면요. 교황 우르반 2세는 클레르몽 공의회를 소집하고 성지 예루살렘을 이교도로부터 탈환하자는 구호로 십자군을 제창하게 됩니다. 자, 1, 2, 3, 4번 요것만 제끼고요. 그러면 이 십자군 전쟁의 원인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족의 이름을 한번 맞추는 문제예요. 자, 한번 뭔지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네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던 부분이라서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있던 10세기 초 족장 롤로가 거느리는 이 부족의 일파가 북프랑스 지방을 점령하고 약탈을 저질렀다. 바로 노르망디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바이킹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졌다. 지금의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리고 덴마크 근방에 있던 게르만인으로서 서로마 제국이 세 갈래로 나뉘던 베르동 조약, 메르슨 조약 이 두 가지 조약으로 인해서 세 나라로 갈라지던 무렵인 8세기 말부터 활동을 개시하였다. 자, 여러분들이 맞췄어요. 노르만족이죠. 이 노르만족은 바이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더 잘 알려져 있고요. 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읽었던 뭐 만화나 그런 데서도 종종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들은 뭐 대서양을 건너서 북미와 뭐 그린란드라든지 이런 지역까지도 해군을 선박을 이용해서 가죠. 그리고요. 자, 다음은 이제 마그나 카르타, 우리가 보통 대헌장이라고 하죠. 그것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존 왕이 대헌장 조인 후 대헌장은 협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선언하여 다시금 내란이 일어났다. 예, 맞는 말이에요. 존 왕은 이제 이 대헌장 조인 자체가 협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다라고 선언하면서 반대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헌장 조인을 강요했던, 어떻게 보면 추진했던 이 봉건 귀족 계층들이 내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프랑스가 영국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며 내란에 참전한다. 예, 맞아요. 이 프랑스와 영국은 사실상 뭐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될지 모르겠는데요. 자, 한번 불란서의
그림을 본인들이 육각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육각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일단 육각형이라고 치고요. 이 프랑스 국왕은 이 지역을 이 소위 말하는 지배하게 됩니다. 어, 우리가 보통 일드 프랑스라는 우리식으로 하자면 도죠. 경기도 할 때 그 도 정도 규모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영국 왕, 잉글랜드 왕은요, 노르망디, 앙주, 위치가 좀 잘못됐네요. 그리고 가스코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영국 왕이 불란서 국내에 더 많은 영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영국 왕은 결국 프랑스 왕을 주군으로 모시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지금 개념으로는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지만 중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는 각 도시 뭐 리옹도 있고요, 마르세유도 있고 뭐 많죠. 뭐 부르고뉴는 뭐 도죠. 뭐 여러 가지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도시뿐만이 아니고 대학들도 사실상 영주들이죠. 거기다가 또 여기에 교회, 다시 말하면 주교령인 아비뇽이 있고요. 뭐 주교령이 또 있고요. 그리고 본당들의 령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불란서 국왕이 통치하는 땅 요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주권이 존재하는 거예요. 참 복잡하고 지금 현재 국가의 개념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각각의 소규모 이 영지에서 재판권과 군권과 외교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뒤에 이제 백년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 백년 전쟁 중에 이 각 도시와 대학과 교회령과 그리고 도시 뭐 이런 것들이 국왕 편을 드느냐 아니면 영국 편을 드느냐 이거를 두고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100년 동안이나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100년 전쟁은 아니에요. 한 114년 정도 계속되고요. 또 휴전 기간을 빼면 사실상 뭐 또 100년 이하고요. 뭐 이렇게 되는 거긴 하지만 여하튼 복잡한 구도,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백년 전쟁의 의의라고 한다면 이러한 영국 국왕이 가지고 있었던 불란서 내의 영지, 이 가스코뉴, 앙주는 아주 불란서에서 딱 중앙에 있는 소위 말하는 뚜르푸아티의 지역, 어떻게 보면 고성들이 많은 지역들이에요. 관광지죠. 뭐 이제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해외 여행도 많이 가시겠죠. 이 앙주는 파리도 한번 가보시면 좋은데 파리보다도 이쪽에 훨씬 더 볼 것이 많아요. 그래요. 제가 무슨 여행 가이드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 앙주 쪽이 훨씬 더 볼거리가 풍성하죠. 뭐 고성도 많고요. 또 안에 아기자기한 뭐 박물관들도 꽤 많고요. 그래서 뭐 여행을
어디로 가는 게 좋냐? 그러면 저는 이 앙주 지방을 권합니다. 아유, 글씨가 안 써지네요. 자, 다음으로요. 존은 이 전쟁에서 급사하고 존의 아들이 헨리 3세로 즉위하였다. 맞습니다. 헨리 3세가 대헌장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1265년에 귀족과 승려 외에 지방기사와 시민대표자가 참가한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을 삼부회라고 하죠. 삼부회는 14세기 중엽에는 상원과 하원의 양원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는 맞아요. 14세기에 이제 이 제도가 이 상원과 하원의 양원제로 발전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을 삼부회라고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하죠? 그래요. 죄송합니다. 의회라고 하죠. 아이고, 잘 그렸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같은 문제죠. 사실은 이 문제로 낼까, 이 문제로 낼까 하다가 제가 하나를 지웠어야 되는데 안 지웠네요. 죄송합니다. 자, 마그나 카르타 제39조를 한번 보도록 하죠. 대헌장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어떤 자유민도 그 동료의 합법적 재판에 의하거나 또는 국법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감금, 압류, 법의 방치 또는 추방되거나 기타 방법으로 침해당하지 않는다. 짐도 그렇게 하지 않으며 그렇게 하도록 시키지도 않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유민, 체포, 감금, 압류, 국외 추방 이러한 것들은 영장 혹은 영장에 의해서 집행돼야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어떤 자유민에게 국왕이 멋대로 체포, 감금, 압류, 법의 추방 등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죠. 다시 말하면 이 마그나 카르타는 왕권을 제한하는 그러한 법령이라고 대헌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중세 도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틀린 부분을 찾아서 밑줄을 긋고 바르게 고치시는 문제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중세는 교회와 세속 권력이 손잡고 봉건 제도를 이루었던 시대다. 그래요. 교회, 기도하는 자와 세속 권력, 싸우는 자가 손을 잡고 봉건 제도를 이루었던 시대죠. 중세의 도시도 처음에는 장원이나 마찬가지로 봉건 영주의 지배를 받았으나 그래요. 중세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봉건 영주의 땅을 장원을 빌려서 거기에 도시를 건설하게 되죠. 이윽고 영주로부터 독립을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자, 영주로부터 독립을 인정받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더 중요하죠. 국왕의 특허장을 발부받게 됩니다. 자, 영주와 싸우죠. 싸워서 독립을 쟁취하는 경우도 있지만 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 패하게 되는 경우 이제 국왕에게 돈을 바치면서 자, 영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면요, 제가 왕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자금을 마련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저 영주가 우리 도시를 규제하지 못하도록 왕께서 좀 조치를 취해 주세요. 그 조치가 바로 특허장이라는 형태로 발부되는 면허증이에요. 도시 면허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 그 도시는 영주와 독립된 새로운 영주로 자리매김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도시의 시민은 신분과 직업의 차별이 사라지게 되었고 자유민으로 도시에서 공동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도시의 발전을 위해 힘을 합쳤다. 그래요. 장원, 영주의 지배를 받던 농노도 도시로 도주하여 3년 동안만 영주에게 붙들리지 않으면 시민, 즉 자유민이 될 수 있었다. 때문에 도시의 공기는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라는 독일 속담이 생겨나게 되었다. 자, 일단 잠시만요. 여기서 틀린 거를 한번 보죠. 독립이라는 말과 3년이라는 말입니다. 자, 제가 아까 설명해서 독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독립이라는 말은 현대적인 개념이죠. 죄송해요. 저도 순간적으로 헷갈렸어요. 사실상 자치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독립이라는 말은 현대적인 개념이고요. 사실상 자치권이라는 말이 훨씬 더 맞습니다. 사실상 이 하나의 도시 국가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이 도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농노도 도시로 도주하여 3년 동안만 영주에게 붙들리지 않으면 3년이 아니에요. 3년이라는 세월은 상당히 긴 시간이죠. 고등학교 3년이 제법 길죠. 군대 3년도 요새는 3년이 아니죠. 저는 3년 동안 군복무를 해가지고 그 좀 상당히 길더라고요. 예, 말년 병장 때는 정말 할 일이 없더라고요. 뭐 반입이 뭐 공부라도 책이라도 읽으려고 뭐 반입을 할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3년이라는 세월은 상당히 어렵죠. 자, 이렇게 되면서 그 3년이 아니고 1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추노라는 그 드라마 보신 적 있나요? 좀 한참 된 드라마긴 한데 도박 노비를 잡아라 뭐 이런 내용이었죠. 마찬가지로 서양에도 이 도망 농노를 잡는 직업이 있었어요. 현대적인 기준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추심 정도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것도 뭐 아닌 것 같고요. 여하튼 이 농노만 도망 농노만 색출하는 직업이 따로 있었어요. 국가 공무원이었어요. 그리고 큰 영주의 이제 직원이었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하튼 직업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더군요. 뭐 그거 가지고도 수업을 하면 재밌기는 할 텐데 그래요. 뭐 지금은 세계사 탐구 어떻게 보면 입문 과정이니까 그거는 뭐 전공이나 뭐 그런 데서 해야죠. 그래요.
자, 다음 동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예요. 자, 이게 무슨 동맹일까요? 리베크는 절친한 벗 함부르크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동맹을 체결한다. 강이나 바다에서 해적의 습격을 당했을 때 그들을 격퇴하기 위해 공조한다. 자, 그러면 결국 해상 세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범죄자에 대한 체포권과 처벌권을 공유한다. 자, 상대방 도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어, 상 동맹 도시 다른 동맹 도시에서 체포권과 처벌권을 공유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으로 가맹 도시의 시민에게 상업 활동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자는 해당 가맹 도시로 압송하여 처벌한다. 자, 이 어떻게 보면 문제를 보죠. 자, 이 동맹에서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였다. 자, 동인도 회사는 이것보다 더 후일의 얘기인데요. 동인도 회사를 수립했던 나라는 딸랑 세 나라밖에 없어요. 네덜란드, 포르투갈, 네 나라구나.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4개국이 만들었는데요. 이 동인도 회사는 전부 마리조아 회사지 국영기업체라고 현대적인 개념으로는 국가에서 만든 국영기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동인도 회사와 관련해서는 할 얘기가 많죠. 뭐 주식 스캔들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이 동인도 회사예요. 이게 또 국영기업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공채를 처음 서양에서 공채를 처음 시작한 게 이 영국 동인도 회사에서 처음 공채 공무원이라고 봐야죠. 공무원 공채를 처음 한 곳도 이 동인도 회사죠. 이 동인도 회사는 국왕이 회장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국왕이 회장이죠. 국영기업체다 보니까 이제 재정이 좀 부족한 경우엔 뭐 예를 들어서 동인도 지역에서 금강이 발견됐더라 라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을 국왕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팔죠. 그러면 이제 금강이 발견됐대. 온갖 찌라시라는 표현은 좀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온갖 이야기들이 퍼지게 되면서 이제 주식을 매입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아니더라 뭐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폭락을 하죠. 그러면 이제 돈을 이제 그 주식 그 싼 주식을 다시 국왕이 쓸어 담죠. 뭐 이렇게 해서 재정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국왕의 사실 자금줄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얘기가 약간 좀 옆으로 갔네요. 2번 발트해와 북해 무역을 주도했다. 그래요. 이 리베크, 함부르크 이 도시들은 사실상 한자 동맹, 이 동맹의 이름은 한자 동맹입니다. 여러분들 한자 그러면 한문이요? 그게 아니고요. 한자라고 읽죠. 지금 그 흔적을 얘기를 하자면 항공사 중에 독일 항공사 중에 루프트 한자라는 항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루프트 한자의 한자가
이 한자 동맹에서 유래한 것이죠. 사실상 이 동맹을 통해서 이 서양의 어떻게 보면 이 동유럽의 이 사실상 거래 루트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크선을 이용하여 아라비아와 통상하였다. 이거는 약간 좀 앞시대 얘기죠. 소위 말하는 비단길이 아니고 바닷길이 열리던 그 시대의 얘기입니다. 이 정크선이라는 것은 사실상 칸이 여러 칸인 대형 선박이죠. 이븐 바투타라는 그 모로코의 탕헤르 출신의 여행가가 있었어요. 12세기, 13세기 정도 되죠. 연도는 헷갈리네요. 여하튼 그 이븐 바투타의 설명에 의하면 이 정크선을 보고 아주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정크선은 이 칸이 여러 칸이고요. 한쪽이 이 물에 잠기더라도 다른 칸은 멀쩡한, 어떻게 보면 화물 운반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이 시기는 또 원나라 시기이기도 해요. 이 원나라는 소위 말하는 유목민족이죠. 유목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닷길을 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남송을 이제 멸망시키면서 남송이 가지고 있었던 우수한 이 항해 수를, 그리고 항해 방법을 그대로 인수받아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죠. 그렇게 하면서 아라비아와 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거가 되겠죠. 고아, 몰라카 등의 무역 거점을 마련했다. 그래요. 이 고아 몰리카의 무역 거점을 마련한 것은 동인도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바타비아,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아시아와 교역하였다. 이것도 동인도 회사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베크는 지난번 이 동맹은 사실상 발트해와 북해 무역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자, 죄송합니다. 백년 전쟁의 원인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죠. 자, 한번 보도록 하죠. 프랑스에서 왕권이 강화되자 프랑스 국내의 잉글랜드 왕 영지에 대한 귀속 문제를 두고 두 왕조 간 항쟁이 격화되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프랑스 국내의 잉글랜드 왕 영지에 대한 귀속 문제가 사실상 백년 전쟁의 1차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년 전쟁 내내 프랑스 국내에서만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3세는 프랑스의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며 프랑스를 침공하였다. 맞는 얘기예요. 이 프랑스에서는 카페 왕조가 단절되고요. 이 시기에 발루아 왕조가 성립되는데요. 이 에드워드 3세는 어머니가 이 카페 왕조 출신인 것을 내세워서 프랑스의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프랑드르 지방을 차지하기 위한 영토 문제가 주요 원인이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프랑드르 지방은 소위 말하는 지금의 벨기에, 네덜란드 그쪽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역은 모직물 생산이 아주 공업이 아주 왕성한 곳이었죠. 가장 발달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는 잉글랜드 왕이던 이 발르와 왕이던 여하튼 프란드르 지방을 자기의 영지로 만드는 경우 사실상 막대한 재원, 세금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중앙 집권적인 이 절대 왕정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프란드르 지방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이 시기의 핵심이 됩니다. 18세기에는요, 이제 프로이센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강대국이 돼요. 뭐 여기 유럽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불란서가 있다고 치고요. 바로 이쪽에 프랑드르 지방이 있어요. 이 프랑드르 지방을 이 소위 말하는 빈 체제가 수립된, 다시 말하면 이제 나폴레옹 체제를 무너뜨리고 국제회의를 통해서 세계 평화를 얘기하기 시작한 빈 회의에서 이 지역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를 두고 난상 토론이 벌어지게 됩니다. 영국에게 주는 경우엔 어떻게 되죠? 영국이 이 소위 말하는 이쪽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 대륙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이 대륙 국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져요. 세력 균형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그렇다고 프랑스에게 주기에는 패전국이잖아요. 패전국한테 영토를 준다? 그것도 또 이상한 얘기고요. 뭐 주변에 여러 국가들이 있지만 여하튼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 너무 큰 강대국이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프로이센에게 이 땅을 넘겨주게 돼요. 자, 여기서도 좀 여러분들이 그림이 좀 이상하시죠? 프로이센은 사실상 베를린을 중심으로 한 그쪽 지역이죠. 그런데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지역에 사실상 프로이센의 영지가 생긴 거예요. 그 참 현대적인 영토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이 유럽의 세력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 프로이센이 이 영지를 확보함으로써 사실상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에 이 발판을 마련했다고 봐도 돼요. 자, 저기 얘기가 뭐 종횡무진이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수업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구나.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다 맞는 얘기네요. 그러면 4번이 당연히 아닌데 프랑스와 영국의 100년간의 전쟁을 100년 전쟁이라고 한다. 맞는 거겠죠? 근데 틀렸어요. 프랑스라는 나라와 영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일으킨 건 아니에요. 영국에서는 잉글랜드만 여기에 참전을 하게 되죠. 잉글랜드의 문제지 이 당시에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가 뭐 100년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사실 아일랜드는 100년 전쟁에서 프랑스를 또 지지하고요. 스코틀랜드 역시 프랑스 국왕을 지지하는 또 입장이 돼요. 왜냐하면 적국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라는 표현은 너무 나간 얘기고요. 이 프랑스냐? 글쎄요. 이 당시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쪽에 요만한 땅덩어리 가지고 있는 이 프랑스 국왕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 노르망디와 여기에 부르고뉴 이쪽이 여기 또 앙주가 있구나. 여기 가스코니가 있고 이쪽이 이제 한 팀이고요. 이 나머지가 프랑스 국왕을 지지하거나 뭐 이쪽을 지지하거나 뭐 이런 형국이죠. 지금 현대의 프랑스와 영국이라는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라는 개념으로 백년 전쟁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와 영국의 100년간의 전쟁을 백년전쟁이라고 한다는 말은 상당히 이 시대의 상황적, 역사적 배경 없이 현대적인 의미에서 그냥 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틀린 걸로 보여요. 자, 백년전쟁 초기 전세에서 영국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제가 이건 잘못 적었네요. 이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서 거기에 밑줄을 긋고 또 바르게 고치시오 이 문제였는데 제가 잘못했네요. 자, 영국군의 주력은 농노를 중심으로 한 보병대였다. 그들은 가벼운 장비를 갖추고 긴 창을 사용했으며 따라서 그 움직임이 활발하였다. 이에 대해 프랑스군은 중장비 기사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기사들은 긴 창에 대항하기 위해 60에서 80kg이나 되는 갑옷을 입은 탓에 혼자서는 말에 올라탈 수도 없었다. 자, 여기서 틀린 게 두 개가 눈에 보이시나요? 죄송합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네요. 영국군의 주력은 농노를 중심으로 한 보병대였다. 농노가 아니고 이 시기에 영국군의 주력은 자영농민이에요. 소위 말해서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작은 땅덩어리라지만 뭐 한 몇백 평 되는 땅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자장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보병대였죠. 어떻게 보면 현대의 상비군 개념과도 유사한 그런 것이죠. 물론 상비군은 아니에요. 자, 그들은 가벼운 장비를 갖추고 긴 창을 사용했으며 따라서 그 움직임이 활발했다. 여기서 하나 걸리는 게 있네요. 긴 창이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죠. 영국군은 윌리엄 텔인가? 그 화살 잘 쏘는 그 뭐 아들 머리에다 사과를 얹어 놓고 화살을 쏴서 이 두 조각을 냈다는 아들이 아니고 그 사과를 두 조각을 냈다는 그 윌리엄 텔이 생각날 정도로 활이 유명한 국가입니다. 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활하면 뭐 영국보다 더 일찍부터 활로 유명한 나라들이 있죠. 바로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활을 잘 쏘는 민족에 속합니다. 창을 잘 쓰는 민족은 중국이고요. 칼을 잘 활용하는 그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래요. 또 옆으로 셌죠. 예, 긴 활을 사용했으며 따라서 그 움직임이 활발했어요. 근데 이제 프랑스군은 중장비 기사, 다시 말하면 갑옷과 투구와 정강이 바지와 뭐 이런 것들을 걸치고
말을 타고 달려야 되는데 이 화살을 쏘니까 갑옷이 다 뚫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점점 두꺼운 갑옷을 입다 보니까 이 60에서 80kg이나 되는 갑옷을 입고 전쟁에 임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전쟁이 되겠어요?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요. 자, 이 백년 전쟁 중에 이 휴전을 하게 되는 원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참고로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하나는 돌림병이고요. 다른 하나는 농민 반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백년 전쟁이 치열하던 1348년 유럽은 이것의 유행으로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이 전염병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영국과 프랑스에 특히 피해가 심하게 나타나 프랑스에서는 1358년에 농민 반란, 이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348년에 이것이 유행하였다. 바로 흑사병입니다. 이 흑사병은 쥐가 전염시키는 패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쥐가 어디서 왔느냐를 두고도 말이 많아요. 그런데 이 당시는 뭐 어차피 남미가 발견되기도 전이기 때문에 남미에서 올 리는 없고요. 근데 이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쥐는 이 중국 원나라에서 온 쥐로 얘기되고 있어요. 원나라에서 온 쥐래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고려쥐도 거기에 섞여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쥐가 국경이 있나요? 국적이 있나 봐요. 뭐 아주 생소한 일이긴 한데 쥐도 국경이 있나 봐요. 일본쥐는 일본인과 같은 거고 한국쥐는 한국인이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여하튼 이 원나라쥐 혹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고려쥐가 이제 이 이슬람 그리고 실크로드를 통해서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결국은 유럽으로 전파시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염병 역사를 보다 보면요, 이 유럽에서 시작된 전염병은 없어요. 전염병이 안 돈다는 얘기는 돌림병이 없다는 얘기는 인구가 극히 적으면 전염병이 있을 수 없죠. 사회적 거리두기 100m, 뭐 1000m 이렇게 되면 뭐 전염병이 돌려야 돌 수가 없겠죠. 다닥다닥 붙어 있어야지 인구 밀도가 높아야지만 전염병도 도는 것이지 인구가 없으면 뭐 전염병이 돌 이유가 없겠죠. 근데 그 당시에 유럽 인구가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뭔가 합리적인 유럽의 전염병의 발원지인 적이 없었다라는 거는 좀 이상한 냄새가 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얘기해 봤습니다. 괜히 시간만 뺏겼네요. 자, 프랑스에서는 1358년에 이 농민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백년 전쟁 중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농민 반란이 일어났던 것이죠. 참 황당하죠. 프랑스 국왕 밑에 영주들은 각기 영국 국왕을 지지하던가 아니면 뭐 프랑스 국왕을 지지하던가
뭐 이런 상태였고, 농민들은 또 농민들 나름대로 또 반란을 일으키고, 이게 되는 나라가 이렇게 될 리가 없죠. 여하튼 이 농민 반란의 이름은 이 자크리의 난이라고 합니다. 자크리의 난이라고 합니다. 자, 백년전쟁의 전세가 영국의 압승에서 프랑스의 반격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있어요. 자, 어떤 일 때문일까요? 이거는 사실은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이 휴전에서 교전으로 바뀌면서 이 흑사병과 또 자크리의 난이 일어나고 이러한 과정에서 휴전에서 교전으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이제 프랑스의 영국 영토에서 영국 영토란 말도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잉글랜드 왕의 영지에서 잉글랜드 왕의 영지에서 뒤이어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드워드는요, 3세는 반란을 일으킨 리모즈 시민을 학살하게 됩니다. 어떻게 영주인 나를, 그것도 잉글랜드의 국왕인 나를 배반할 수 있느냐 하면서 학살을 저지르게 되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리무즈 학살이라고 해요. 글씨가 안 보이겠구나. 아이고, 어디다 써야죠? 아이고, 뭐예요? 이 리모즈 학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프랑스의 민족주의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해요. 국가주의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내셔널리즘, 나시오널리즘, 나치오널리즘 이 얘기는 사실상 국가주의로도 민족주의로도 번역이 가능한데요. 여기서는 민족의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나는 프랑스 국민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단지 그거는 일드 프랑스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만이 우리는 프랑스 국민이야 라고 생각을 했죠. 부르고뉴 사람들은 나는 부르고뉴 사람이야. 그 외에 노르망디 사람들은 나는 노르망디 사람이야. 부르타뉴에 사는 사람들은 나는 부르타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 나는 프랑스 국민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이죠.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난 경기도 사람이야. 난 충청도 사람이야. 대한민국하고는 상관없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게 앞뒤 맥락 자르고 얘기를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겠네. 여하튼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백년전쟁 중에 일어난 농민 반란인 와트 타일러의 난에 대한 설명 중 적절치 않은 것은 영국에서도 와트 타일러의 난이 일어났네요. 타일러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타일러는 직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 성이 자신의 직업인 경우가 예를 들어 카펜터스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보니까 불란서에서 왔던 어느 친구 얘기는 부하페르라고 해요.
부와 페르가 뭐냐면 나무와 철이에요. 부하가 나무고 페르가 철이죠. 그래서 그 참 성이 신기하다. 어떻게 나무와 철이니? 그러니까 자기 조상이 이 19세기에 이 나무와 철을 이용해서 철도를 놓는 전문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상 때부터 이제 성을 부아페르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직업을 가지고 성을 만드는구나. 그거를 알게 됐던 기억이 있는데 이 타일러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타일 놓는 기술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적절치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영국 국교회의 주교 및 수도원장은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는 전체 국토의 3분의 1에 이르는 면적이었다. 그들은 패스트로 많은 사람들이 죽자 수익 감소로 허덕이게 되었고 노동력 확보를 위해 농민의 이동을 금지하는 한편 가혹한 세금을 매겼다. 자, 맞는 말이에요. 주교 및 수도원장은요, 전체 국토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뒤에 이제 영국 성공회, 국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 영국 교회가 국왕의 것이 되죠. 국왕의 것이 돼요. 다시 말하면 국토의 3분의 1이 국유지화 된다는 얘기고요. 그 국유지화된 땅을 교회로부터 어떻게 보면 몰수한 땅을 이제 가난한 서민들에게 나누어주는 주면서 절대 왕정이 절정기에 들어서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난한 농민이 국가로부터 싼 가격에 땅의 소유권을 판다, 얻게 됐다. 그 정권이 무너지면 사실상 그 땅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죠. 그 충성심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맥락을 이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고, 수장령 얘기를 지금 벌써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그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죠. 국가도 1379년에 새로운 세를 만들었습니다. 종래 면제 대상이었던 가난한 농민과 시민들로부터 부자와 똑같은 액수의 인두세를 징수하기로 한 것이죠. 그래요. 백년 전쟁을 계속하면서 국가 재정이 완전히 거덜이 났겠죠. 국가 파산을 선고해야 될 정도로 재정 압박을 받게 된 잉글랜드 국왕은 이 면세 대상이었던 가난한 농민과 시민들로부터 이 부자가 내는 인도세와 똑같은 세금을 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트 탈러의 난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와트 탈러의 난은 인두세 가세와 농노제에 반대하여 그 폐지를 요구하였다. 예, 맞습니다. 특히 인두세 가세 폐지, 농노제 반대를 외쳤죠. 이 반란을 이끈 사람으로는 와트 테일러와 존 벌이 있었다. 이 존 벌은 그 당시에 이 교도소에 있었던 상태예요. 이 와트 타일러가 난을 일으키고 난 뒤에 이 존 벌을 소위 말하는 교도소를 그 문을 열어줬죠. 그래서 이 존 벌이 소위 말하는 반란군의 최고 군 지휘자가 됩니다.
와트 타일러는 국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동시에 인두세, 농노제, 부역, 시장세의 폐지와 반란 참가자의 죄를 묻지 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의 평등과 투표권을 요구했죠. 그래요. 한번 좀 냄새가 좀 이상하죠? 두 개나 붙었네? 한번 이런 문제는 뭐가 앞뒤 중에 하나가 뭐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앞서 인두세가 문제가 됐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농노제가 문제가 됐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부역이라고 하면 성을 쌓는다, 도로를 놓는다, 청소를 한다 할 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강제로 일을 시키는 거고요. 이 시장세, 다시 말하면 시민들이 시장을 개설을 할 때 그 시장이 단체로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것의 폐지와 반란 참가자의 죄를 묻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민의 평등과 투표권을 요구한 건 보다 훗날의 얘기죠. 이 투표권과 관련해서 여성의 이 투표권 참여는 사실 우리나라가 상당히 빠른 편이에요.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과 이 재원의회 선거 때부터 이미 여성에게 1인 1표제를 실시했습니다. 1950년대까지, 1950년 6.25 전쟁 이전까지 이 프랑스의 경우에는 여성이 투표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1948년에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나치 체제에서 해방이 되고 나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그 임시정부의 장관 중에 이 여성 장관이 2명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 신문 기사를 보면 투표권도 없는 사람이 장관이 됐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장관인데 투표권이 없는 장관이다. 뭐 현대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여하튼 그런 기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50년에 이전까지 이 프랑스 여성들은 뭐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죠. 그 투표권과 관련해서도 나중에 좀 수업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은 와트 타일러의 난의 결과다. 괄호에 들어갈 개념을 쓰시오. 자, 농민 반란은 비록 실패로 끝났으나 이 와트 타일러의 난을 계기로 영국의 농노는 점차 해방되어 무엇이 되었습니다. 농노는 가벼운 해방금만 내면 자유민이 될 수 있었죠. 제가 요거를 가로를 넣는다는 걸 깜빡했네요. 그래요. 이제 와트 타일러의 난이 있은 이후에 이 농노는 점차 해방되어 자유민이 되었고요. 이 농노는 가벼운 해방금만 내면 얼마든지 자유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모는 붕괴되고 장원제는 붕괴되고 영주들은 약체화되었죠. 그와 반대로 국왕의 권력은 강화되어 영국은 모모의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절대 왕정의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백년 전쟁 중 프랑스 내에서 벌어진 당파 싸움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의 적절한 지명과 인명을 쓰시오. 자, 잉글랜드 왕과 전쟁을 하는 와중에 당파 싸움이요?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더욱이 프랑스 내에서는 당파 싸움이 치열하였다. 녹색 두건을 쓴 부르고뉴 파는 영국과 손잡고 있으면서 프랑스 왕을 지지하는 붉은 스카프를 맨 아르마니아파와 대립하고 있었다. 그래요. 프랑스 안에 이 부르고뉴파와 아르마니아파가 이 서로 갈등을 벌이면서 전쟁은 점점 영국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죠. 그 때문에 프랑스는 더욱더 어려움에 빠져 마지막 요새인 어디의 함락은 시간 문제였다. 누구는 이와 같은 때에 등장한 것이다. 그래요. 오르르네앙마저도 함락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오르르네앙이 무너졌다면 사실상 프랑스가 패하는 결과로 나왔을 겁니다. 이 와중에 이제 잔다르크라는 위인이 등장하게 되죠. 이 잔다르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이 오르르네앙을 이제 지키는 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은 대포예요. 우리가 대포 포죠. 그런데 이 대포 기술자가 잔다르크였다는 연구가 요새 많이 있어요. 사실상 전세를 바꿨던 가장 결정적인 전략 무기는 대포였고, 이 대포 개발자가 사실상 잔다르크가 아니냐. 이 잔다르크의 부모가 혹시 이 대포 장인이 아니었나. 이런 연구들이 요새 많이 되고 있더군요. 그렇지만 대포가 사용된 건 맞기 때문에 개연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또 그렇게만 보기에도 좀 어려운 면도 있고요. 왜냐하면 고아 숙부 밑에서 자란다 그런 표현으로 봐서는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여하튼 잔다르크가 이 시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다음 중 흑사병이 중세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흑사병 상당히 중세사회에서 중요한 질병이죠. 세상을 바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코로나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것도 시간도 벌써 벌써 이렇게 됐네요. 빨리 나가야 되겠네요. 자, 인구 증가의 추세가 멈추고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하며 봉건사회 붕괴의 징조를 뚜렷하게 보이게 된다. 예, 그렇죠. 흑사병이 나타나면서 인구가 줄고 사실상 경제가 많이 침체되게 돼요. 코로나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고요. 2번, 농촌이나 소읍 중에는 병으로 죽거나 병마를 피하여 주민들이 마을을 버리고 도망간 결과 폐촌으로 변한 곳이 적지 않았다. 그래요.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도 존재할 정도로 이 병은 유럽인들에게 상당히 큰 트라우마를 던져준 질병이죠. 일부 영주는 격심한 노동력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농노를 해방시키고 부역을 폐지했다. 이로써 농민들의 반란은 수그러들었다. 그래요. 일부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제가 이거를 잘못 썼네요. 대부분의 영주는 이라고 바꾸시고요. 그래요. 대부분의 영주는
일부 영주만 농노를 해방시켰고요. 부역을 폐지했고 대부분의 영주들은 오히려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고 또 사실상 노예와 같은 고정된 일에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로 변화되게 됩니다. 4번 농촌에서는 격심한 노동력의 부족과 경락되지 않은 많은 토지 그리고 농원 노동자의 임금 인상 요구가 있었다. 예, 맞는 얘기죠. 격심한 노동력 부족과 경락되지 않은 많은 토지가 있었죠. 이것은 농노의 신분 상승을 위한 기회가 되었다. 그래요. 기회가 되었지만 또 대부분의 영주는 농노를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농노를 자신의 영지에 고정시키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면서 부역을 통해서 그리고 세금을 쥐어짜서 영주의 부족한 세원을 마련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적으로 이 흑사병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농노를 해방시키고 부역을 폐지했다. 이것도 대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백년전쟁의 결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괄호에 들어갈 용어를 쓰세요. 자, 이 전쟁은 프랑스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지만 피해 복구를 통하여 프랑스는 근대적인 무슨 국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통일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죠. 자, 이제 프랑스에 흩어져 있던 잉글랜드 왕의 영지가 모두 프랑스 국왕의 영지로 바뀌게 됩니다. 백년전쟁의 결과요. 뭐 백년전쟁을 뭐 프랑스가 이겼느니 잉글랜드가 이겼느니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중세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사실상 이 백년전쟁의 가장 큰 결과는 프랑스가 근대적인 통일국가로 여하튼 발돋움했다는 점이죠. 이렇듯 백년전쟁은 프랑스에게 영국으로부터의 영토 회복과 새로운 무슨 의식을 주었던 것이죠. 저번에 앞서 리모즈 학살 사건을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프랑스인이야 라는 의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나는 잉글랜드 왕의 신민이야. 프랑스 국왕의 신민이야. 뭐 혹은 난 부르고뉴 사람이야. 나는 리옹 사람이야. 뭐 이러한 지방자치적인 지방분권적인 지역의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민족의식을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전쟁을 계기로 뭐를 설치하였으며 그래요. 전쟁을 계기로 상비군이 이제 구축이 되죠. 그리고 모모를 비롯한 대포를 비롯한 소화기들의 출현과 훈련받은 보병 부대의 등장은 종래의 전술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와서 종래 영주 기사들의 몰락을 가속화시켰죠. 그 결과 모의 강화를 불러왔습니다. 왕권의 강화를 불러왔던 것이죠. 이후 루이 11세 때 왕권과 무슨 계급은 제외하였으며 모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자, 왕권과 시민 계급이 제휴하게 되죠. 제가 못 그리는 그림을 계속 그려야지 되는 불운한 신전처럼 보이나요?
이런 신쟁이 있으면 아이고. 뭐 여하튼 여기에 절대왕정이 있어요. 여기에 제일 시민과 그 기도하는 사람과 싸우는 자, 시민 계급이라는 세 개의 계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절대 왕정이 유지되기 위해서 뭐와 뭐가 필요하죠? 바로 상비군과 관료제가 필요하게 되죠. 상비군과 관료제가 필요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절대 왕정을 체제는 사실상 이 세 가지 신분이 사실상 제1신분과 제2신분 그리고 절대왕정은 왕은 사실상 같은 지배계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의 동료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러던 것이 이제 절대왕정이 되기 위해선 상비군과 관료제가 필요한데 결국은 재원이 있어야죠. 재원이 있어야지 이 상비군을 유지하던 그리고 관료를 뽑던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사실상 시민계급과 제휴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절대왕정이 이들을 제1신분과 제2신분을 견제하는 관계가 됩니다. 자, 이 당시에 관료제라는 것도 참으로 황당한 관료제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팡이 담당 장관, 국왕 코스염 담당 차관, 모자 담당 장관, 우도 담당 차관보, 이런 식이에요. 자, 시민계급으로부터 돈은 받아야 이 상비군과 관료제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면세의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거둘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시민계급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그냥 코스연 담당 장관이라는 관직 줄 테니까 자, 상비군 저기 전쟁이 일어났잖아. 그런데 지금 군자금이 모자르거든. 너가 얼마 줘. 그러면 장관 시켜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현대적인 의미의 관료제와는 또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여하튼 이렇게 왕권과 시민계급은 제외했고요. 그것은 절대주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자, 수공업자 길드의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현대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게 길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차라리 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길드에 가입하지 않은 가게는 영업을 못한다. 그래요? 자유로운 영업이 가능한 게 아니고 길드에 가입하지 않은 가게는 문짝도 못 연다. 좀 가혹하네요. 현대적인 개념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죠. 정해진 가격 이상도 그리고 그 이하도 받지 않는다. 박앤세일이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곧 박앤세일이 시작될 그 타임이긴 한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여하튼 재고가 많아서 그거를 싸게 내다 판다든지 혹은 요거 신기술이 들어갔는데 약간 좀 올리면 안 될까? 이거 안 돼요.
가격은 이미 고정 가격이에요. 자, 정해진 노동시간 외에는 물건을 만들 수 없다. 이건 또 무슨 얘기죠? 아니 뭐 남이야 물건을 만들던 쉬던 그건 자유인데 정해진 노동시간 외에는 물건을 만들 수 없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유지경 세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정해진 임금 이상을 직인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임금까지 정해져 있네요. 밑에 한번 볼까요? 손님에게 호객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아니, 장사를 하는 사람이 호객 행위를 안 하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죠? 뭐 마케팅도 하지 말라고요. 홍보는 뒷전이고 물건이나 잘 만들라는 식이네요. 정해진 가격으로, 정해진 기술로. 자, 새로운 생산 기술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합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아니, 내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새로운 뭐를 만들었는데 그냥 내다 팔면 되는 거지 그걸 조합의 승인을 얻어야 되나요? 예, 이 당시엔 그랬어요. 길거리에서도 물건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보이도록 작업장을 열어두어야 한다. 뭐 요거는 뭐 요 근래 식당들이 좀 이런 경향이 있죠. 물건을 만드는 과정을 물건이래.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 작업장을 열어놔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뭐 요거는 뭐 현대사회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마케팅 수단 중에 하나죠. 자, 회원이 아프면 문병하고 죽으면 조합이 장례 비용을 부담한다. 어, 그 상주 회사까지 운영했나 봐요. 그건 그냥 한 얘기고요. 이 당시에 회원이 아프면 또 돈도 지급해주고 부상 수당이라고 해서 이제 수당을 주고 또 조합이 장례 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회원이 법정에 서게 되면 조합이 그를 변호하고 감옥에 가면 방문하여 위로한다. 자, 어떠세요? 현대사회와 아주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이죠. 기술도 똑같아야지 됐어요. 뭐 공정의 숫자를 줄인다든지 이거는 전부 불법이죠.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노동시간도 정해져 있고 가격도 이미 정해져 있고 심지어는 물건의 하루 생산량까지도 규제해 놓고 있어요. 자, 자유경쟁하고는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이죠. 자, 다음은 장인이 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무엇일까요? 독립된 일터와 가게를 지닌 장인은 한두 사람의 직인과 한두 명 정도의 도제를 거느렸다. 직인이나 도제의 수도 이 직인이나 도제의 숫자도 조합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대로 그 수를 늘릴 수 없다. 모모는 나이 어린 일종의 수령공으로서 바로 도제죠. 이 도제는 나이 어린 일종의 수령공으로서 장인과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일을 배운다. 보통 7살에 이 소위 말하는 수령공이 돼요. 이 수령공은 임금을 받지는 않고요. 같이 먹고 자면서 허드렛 일을 하죠. 청소를 한다든지 빨래를 해준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자비를 하면서 어깨 너머로 배우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종에 따라 그 기간은 다르지만 일을 배운 지 대체로 7년 정도가 지나면 이 직인이 되어 장인으로부터 급료를 받으며 본격적인 기술 연마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직인이 되면 7년이라고 그랬으니까 보통 14살 때부터 임금 노동자 생활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7살에 독립을 하고요. 14살부터 돈을 벌기 시작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빠르죠? 뭐 요새 독립을 하려면 대학은 나와야지 되니까 이제 이제 여학생의 경우는 한 20대 초중반, 남학생의 경우는 요새는 한 2년도 안 되니까 20대 중반 정도에 졸업을 하겠네요. 우리 때보다는 좀 빨라졌네요. 여하튼 24살 정도라고 봤을 때 10년 앞서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뭐 결혼 연령이 어떻고 뭐 얘기를 한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여기서 마치고요. 직위는 말하자면 기능공으로서 독립할 단계에 이르면 그의 기술을 증명하기 위한 작품을 조합에 제시하여 인정을 받으면 독립된 장인이 됩니다. 이때 심사에 인정을 받은 작품을 이 소위 말하는 마스터 장인의 작품이라고 마스터피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자, 오늘의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죠. 주차 과제이기도 하고요. 자, 십자군 전쟁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원인과 결과. 사실상 십자군 전쟁은 교환권이 아주 막강해졌을 때의 얘기고요.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됨으로써 교환권이 실추가 되고 또 십자군 전쟁에 의해서 많은 기사들이 목숨을 잃게 됨으로써 사실상 왕권이 강화되는 그러한 왜 정답을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으로 백년 전쟁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글로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세도시와 길드, 그리고 현대도시와 조합의 차이를, 뭐 노동조합, 여하튼 조합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오늘의 핵심이 되겠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주차과제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기말 보고서를 여러분들께 좀 제출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기말고 보고서를 거둘까 말까 하다가 걷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좀 요번에는 약간 좀 형식도 다르고 좀 약간 좀 변화를 줄까 생각 중입니다. 이 볼테르가 쓴 관용 세상의 모든 클래스를 위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볼테르는 우리가 보통 계몽 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철학자라기보다는 역사학자라는 게 더 맞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관직에 오르는데요. 나중에 루이 16세, 15세구나. 루이 15세에 사관이 됩니다. 역사 편찬관이 되죠. 그래서 루이 14세 시기를 루이 14세 시대라는 책을 쓰고 또 절대왕정 시기를 이제 그 관찬 사설을 만들게 되죠.
그뿐만이 아니고 이 볼테르라는 사람은 사실상 역사 철학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역사학자, 철학자 뭐 그런 사람이에요. 이 관용 세상의 모든 칼라스를 위하여도 사실상 이 역사가 답게 이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관용이 얼마나 인류에게 인류의 진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인가 관념인가를 설득시키기 위한 작품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또 요 근래 프랑스 보니까 뭐 목이 잘리고 뭐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몇 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관용 세상의 모든 클래스, 다시 말하면 목배 죽임을 당하거나 이 칼라스도 결국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어, 거열형이라는 형으로 죽게 되죠. 이 사람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탄원서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거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관용이 필요한 이유를 정리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방법은 약 7분에서 10분 길이의 녹음 파일을 요번에는 한번 녹음 파일로 받도록 할게요. 이 메일로 제가 발음을 하면 뭐 여러 가지 새로운 메일들이 계정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메일로 반드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사실 발표 수업을 좀 해야죠. 그런데 뭐 이 발표 수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고육지책으로 7분에서 10분 길이의 녹음 파일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제출 기한은 12월 11일까지로 못 받겠습니다. 요거는 이때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녹음 파일에 담을 내용은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잖아요. 저도. 그리고요. 두 번째로 뭐 여러분들이 요약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를 뭐 전체 내용을 요약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뭐 그게 별 의미도 없을 것 같아서 이 네 가지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책을 아직 읽지 못한 주변 지인들에게 추천할 때 어떤 면을 강조하면 좋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로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현대사회에서 간용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최대한 간결하고 분명하게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이 책의 저자인 볼테르를 가상 인터뷰한다면 가장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일까? 제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질문 한 가지만 볼테르에게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고요. 제가 이 공지사항에 그 대면 수업과 관련해서 저희 한번 학생들 의견을 물어봤는데 반대가 80%가 넘더라고요. 뭐 거의 대부분이 반대고 한 6명 정도가 찬성인데
좀 무리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일단 동영상 수업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상황이 괜찮아지면 뭐 감염자 수가 한 명, 아니 10명대에 한 20명대 정도로 줄어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공지로 여러분들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